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경쟁자와 격차를 계속 벌리는 것 같아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3분기 어닝콜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10가지 질문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CPI가 어제 우리 시간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특히 나스닥이 최근 한 4일간 잘 올랐는데요. 그간 좀 반등세를 보여주었고 51선에 좀 닿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있을 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0.63% 하락했는데요. 13,500선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일단 장 초반에도 좀 안 좋게 시작했던 3대 지수였습니다. 왜냐면 미국 CPI 지수가 프리마켓 때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상보다 살짝 웃도는 수치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은 소폭 약세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수치를 보시면요. 이게 3.7% 상승을 했어요. 월가 예상치가 3.6%였는데 예상치보다 0.1%포인트 웃도는 수치죠. 전월과는 유사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어쨌든 헤드라인이 가장 먼저 부각이 되니까요. 좀 하락으로 시작했던 장 초반이었어요. 자, 그리고 헤드라인 수치에는 유가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죠. 최근 9월 달에 보시면 이렇게 유가가 급상승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헤드라인이 높게 나올 법도 했는데 그래도 전월이었던 8월과 유사한 수치가 나왔음에 뭐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원 CPI가 역시 중요하죠.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이 보다 중시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원 CPI는 YOY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을 했는데 시장 예상치도 4.1%였어요. 제가 어제도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고 전월 대비로도 0.3%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예상치가 0.3%였어요. 그러니까 근원 CPI는 예상했던 것만큼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장 중반에 이렇게 살짝 또 반등을 보여주기로 했던 3대 지수예요. 최근 이렇게 고유가 상황이 있었죠. 인플레가 악화될 법도 했는데 그러한 징후는 이번 CPI 발표에서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유가가 올랐지만 다른 부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연준은 에너지 가격 즉 유가보다는 기초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뭐 서비스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CPI 발표에 따른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하지만 오후 들어서 이 국채 금리가 다시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3대 지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보시면 중소형주들이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대부분 선홍빛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도 그간 잘 상승을 보여줬는데 1.57% 하락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래도 대형주들은 좀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러셀 2000 지수를 봐도 잘 알 수 있죠. 러셀 2000은 중소형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12%나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나스닥은 대형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0.63% 하락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일단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51선을 어제 뛰어넘었다가 오늘 51선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왔어요. 자, 51선이 저항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그릴 수도 있겠죠. 하락 추세선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추세선에 닿으면 또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13,100선은 최근 한 이렇게 3번이나 지지를 보여주면서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3,600선이 저항이고 13,200선이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잘 염두에 두고 뭐 박스권 매매를 할 수도 있겠고요. 나스닥은 뭐 세계 최대 우량 자산 중에 하나이니까 이렇게 단기 저점마다 모아가면서 계속해서 보유를 하겠다라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아무튼 금일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미국 CPI 지수였는데요.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 근원 CPI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4.1%로서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되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근원이라든지 헤드라인이라든지 예측치보다는 살짝 높거나 부합하는 수준이었어요. 일단 에너지와는 상관이 없는 근원 CPI는 예측치에 부합을 했고 에너지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 헤드라인 지수는 예측치보다는 높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전 대비로는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8월달 대비로는 군원이나 헤드라인이나 모두 다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유가가 강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선방한 결과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수 있죠. 매주 발표되는 수치인데 예측치보다는 또 낮게 나왔어요. 이는 시장에 좀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고용이 강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 하락에도 어느 정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근원 CPI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고 있는데요. 작년 한 6월쯤에 6%를 넘는 고공행진을 보여주었는데 어쨌든 4%대까지 쭉 지금 기조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번 달에 발표되었던 9월달 수치도 이전이었던 9월달 대비 좀 낮아지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에 발표되었던 건 9월달 수치고 8월 대비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최근 유가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헤드라인 지수는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죠. 어쨌든 연준이 주목하는 거는 이 근원 CPI인데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근원 CPI나 근원 PCE나 연준의 목표치는 이 2%대죠. 아직 2%대보다는 2배 정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갈 길이 좀 멀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연준이 이 목표치를 좀 더 올린다라고 하면 뭐 3%대로 올린다라고 하면 갈 길이 짧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연준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기억해야 될 부분은 근원 CPI는 기조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CPI 발표를 항목별로 또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번 6월달, 올해 6월달 CPI 지수를 한번 9월달 수치를 비교를 해볼게요. 6월달 수치가 3%로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최근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CPI가. 헤드라인 CPI를 상승시킨 원인들을 보면은 대부분 유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솔린 가격,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 6월 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 가격이 26.5%나 빠졌었어요. 하지만 이번 9월 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 가격이 오히려 3%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 달과 올해 9월 달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30%포인트나 차이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유가에 크게 좌지우지되는 트랜스포테이션 운송 분야가 되겠습니다. 운송 분야도 이 파란색, 그러니까 9월달 CPI가 6월 CPI보다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연료용 오일도 마찬가지죠. 연료 기름도 6월달 CPI는 이렇게나 전년 동월 대비 많이 빠졌는데 9월달 CPI는 많이 빠지지 않으면서 오버롤 CPI가 6월 대비 지금 9월이 좀 오른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근원 CPI는 이렇게 지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원 CPI와 연관이 큰 주거 의료 중고차 신차에서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쉘터 주거 보이시죠? 주거가 파란색 막대가 빨간색 막대보다 짧고요. 매식비도 좀 줄어드는 모양이고, 자,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CPI 감소폭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중고차 가격도 많이 떨어진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CPI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근원 인플레이션, 근원 CPI는요, 주거비에 의해 많이 좌지우지 되는데 주거비가 기조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실제 주거비는 2022년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거 CPI는 이를 늦게 반영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의 1년 정도 갭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주거 CPI는 올해 초부터 이렇게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 최근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주거비와 실제 CPI에 이렇게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주거 CPI 빨간색 그래프는요 계속 기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충분히 금리가 지속해서 동결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자, 어제 대비 오늘의 금리 동결 가능성은 소폭 감소를 했어요. 자, 하지만 88.2% 아직도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연준위원들도 비둘기파 발언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가 발생했지만 유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는 지정학적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는 두고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금일 테슬라는 1.57% 하락한 258.87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역사적인 저항선 하늘색 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이렇게 세 차례 지금 도전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고배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단기적으로는 233불 정도를 지지 라인, 그리고 현재 저항 라인에 닿았죠. 거의 270불이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70불대를 시원하게 넘겨주면은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겠고, 그 분수령은 역시 10월 18일에 있을 실적 발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적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다만 일론 머스크의 입에 달렸다. 4분기 가이던스라든지 내년 가이던스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날짜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주가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시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 저항 라인을 뛰어넘고 주가가 재상승세에 돌입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직까지는 뭐 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나오는 팩트로만 봤을 때는 주가가 그렇게 강할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 주가가 한 차례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모아가는 기간, 내년에는 충분히 좋을 테슬라이기 때문에요. 주가가 빠지면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테슬라에게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도 내년 재선을 노리면서 최근 UAW 전미 자동차 노조죠. 전미 자동차 노조 전체 파업에 이렇게 참여해서 지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현재 UAW의 파업은 미국 3대 회사 GM, 포드, 스텔란티스의 근로자들이 모두 참여를 하고 있고, 저번 달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한 달째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어제는 좀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포드,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카메이커인데 포드의 가장 대표적인 차량이 바로 F150으로 대변이 되는 픽업 트럭이 되겠습니다. F150은 미국 내 1등 판매 차량이기도 하죠. 이 포드를 책임지고 있는 픽업 트럭 생산 공장이 켄터키 주에 있는데요. 이 공장도 어제 파업에 동참을 했다라고 합니다. 공장이 멈췄어요. 이에 따라서 포드의 상당 부분 손실이 예상이 되고요. 포드의 픽업 트럭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포드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겁니다. 포드를 먹여 살리고 있는 제품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파업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는 차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판매량도 떨어질 수 있고요. 포드의 전기차 전환 역시 느려지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연말에 사이버 트럭 론칭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포드의 픽업 트럭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이버 트럭의 인기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사이버 트럭의 출시 시기가 상당히 지금 잘 맞아 떨어지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에게는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테슬라의 두 가지 성장 동력이 크게 나와 있죠. 뒤에는 사이버 트럭이 있고 앞에는 옵티머스 로봇이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인간의 노동력은 회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감정이 있고 휴식이 필요한 그런 노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옵티머스 로봇은 다르죠. 24시간 일하고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정말 향후 옵티머스 로봇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파급력은 정말 상당할 것 같아요. 먼저 내년부터 테슬라 공장에 투입이 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2027년에 상용화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포드와 같은 기업이 옵티머스 로봇을 가장 먼저 채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현재 포드는 NACS 방식도 채택을 했고, 향후 FSD12가 라이센싱이 된다라고 하면 포드가 가장 먼저 채용하지 않을까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파업이 지속이 되면 테슬라에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는 뭐 옵티머스 로봇 개발에 자신감이 붙어서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이유 때문인지 차량 가격을 낮춰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전기차 가격을 종합을 해보니까 올해 9월달 전기차 평균 판매 가격이 5만 불대 초반까지 내려왔어요. 작년에는요. 작년 9월에는 6만 5천 불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1만 5천 불이나 하락을 했어요. 22% 이상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전기차 가격의 하락을 주도한 건 역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전기차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업체가 테슬라입니다. 당연히 테슬라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동기간에요. 고급차 제조업체라고 할 수 있는 아우디, 벤츠, 포르쉐는 전년 대비 올해 9월 차량 가격이 대부분 인상이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격이 인상될 법도 했는데 테슬라는 가격을 인하시키고 있다라는 게 경쟁자와 차별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경쟁자와의 격차를 훨씬 더 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덴마크에 현재 모델 3 하이랜드가 출시를 했어요. 이미 9월 말부터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된 이 모델 3 하이랜드 신규 모델이죠. 이 모델이 유럽으로 수출이 되었고 현재 유럽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덴마크의 모델 3 하이랜드의 가격이 나와 있는데 33만 한 4천 덴마크 크로나라고 보이고 있어요. 근데 폭스바겐 골프 가격이 거의 35만 데니시 크로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만 크로나 정도 좀 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모델 3가 폭스바겐 골프 2대형 기관 차량보다도 지금 싸진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잘 팔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품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모델 3 하이랜드의 절대적인 우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OTA가 되는 차와 안 되는 차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 차량은 향후 FSD가 나오게 되면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도 바뀔 수 있는 차량인데요. 가격 차이가 정말 얼마 안 나고 오히려 더 싼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들이 잘 인식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절찬리에 판매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자인 폭스바겐보다도 훨씬 더 유럽 시장에서도 이렇게 격차를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렇게 격차를 벌리고 있고, 자,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 투자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죠. 자,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10월 18일 우리 시간 10월 19일 새벽 5시에 실적 발표가 있고 어닝콜도 진행이 될 건데요. 이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테슬라 주가가 크게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겠어요. 일론 머스크의 입에 달렸다라고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잠깐 살펴보면요. 자, 일단 4680 배터리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4680 배터리는 테슬라에게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어제 방송에서 현재 연간 사이버트럭 한 3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에 달성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램프업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트럭이라든지 세미트럭을 생산하려면 필수적인 셀이기 때문에 이번 어닝콜 때 좀 원대한 목표와 높은 수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역시나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한 건 FSD와 사이버 트럭이 되겠죠. FSD 버전 11을 연내에 출시할 수도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AI로만 AI 훈련을 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가장 큰 과제와 진행 상황 물어보고 있고요. 사이버 트럭 배송 예상일 역시나 중요하겠죠. 11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내에는 꼭 딜리버리 이벤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베스트고요. 더욱더 베스트라면 날짜를 찍어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옵티머스 테슬라 세미에 관련된 질문도 있고요. 옵티머스가 내년에 정말 기가팩토리 라인에 작업하게 될까? 이것도 좋은 질문인 것 같네요. 내년에는 일단은 테슬라 공장에서부터 옵티머스를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상용화가 안 되고 테슬라 공장에서만 내년에 쓰인다고 하면은요, 그래도 큰 뉴스로 회자가 되면서 테슬라 주가 상승에 옵티머스 로봇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AI 데이라든지 로봇 데이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옵티머스 데이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번 문항은 상당히 섬세한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되게 고급의 질문도 개인 투자자들이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UAW 파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 벤더의 문제죠. 포드, GM, 스텔란티스뿐만 아니라 테슬라에게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벤더 부품 공급업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포드, GM, 스텔란티스에서 파업이 있으면 벤더 업체들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테슬라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질문을 하고 있고요. 모델 3 하이랜드는 유럽에는 출시했고 중국에도 출시했는데 미국에는 언제 출시할지 연내에는 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9번 질문도 중요한데, 모델 3, 모델 Y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는데 광고 같은 것을 활용하지 않고 왜 계속해서 가격 인하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네요. 광고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다. 사이버트럭 출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지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식이 나오면 지속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문제들은 내년에는 대부분 해결이 될 문제들로 파악이 돼요. 내년이 더 좋아질 테슬라니까 계속해서 투자 잘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아트란TV가 많은 도움을 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